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 제 딸아이가 저더러 엄마는 너무 구두쇠야. 이제 좀 쓰고 살아요. 그 돈 다 싸질머지고 갈 거야? 이제는 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있는 돈 다 써. 자식들 물려준다고 누가 고마워나 해요? 그래도 남아. 라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같이 대거리를 할까 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제 나이쯤 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돈을 펑펑 쓰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도록 안 쓰고 아끼면서 사는 거죠. 습관이라고 해야 할지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고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산 물건들은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쓸 만큼 쓰고 또 쓰다 보니 집에 있는 10년이 훌쩍 넘은 물건들은 비교적 새 물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나마도 몇 개 없는데 딸아이는 새로 사면 된다면서 치우라고 성화를 부리곤 합니다. 저는 그냥 두고 나 죽으면 치우라고 하면서 못 치우게 하느라 신경전이 벌어지죠. 아들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딸은 왜 그리 참견을 하는지. 어떤 날은 쏟아지는 잔소리에 머리가 웅웅 울리곤 하고요. 하지만 딸아이에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저 혼자 속으로 말을 삼키고 맙니다. 저도 딸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다짐을 했던 적도 있고요. 절대 나는 내 살림 혼자 살게 되면 궁상맞게 안 살고 싹 다 버리고 새로 살 거야. 라면서요. 그랬던 제가 왜 이렇게 구두쇠 소리를 듣게 되었냐고요. 다 이유가 있지요. 그것도 참 어리석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큰딸로 태어나 아끼려고 아낀 건 아니었고 먹고 사는 게 바빴지 물건 같은 것들을 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3살 어린 남동생과 줄임배를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날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저 7살 때였는데 그 후로도 꾸준히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했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둘이서 돈을 벌었는데도 돈은 모이기는커녕 빚 갚느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빚은 왜 생긴지도 모른 채 벌어서 갚아야 했죠. 어머니는 병원에도 못 가셨는데 빚은 왜 늘어난 건지 지금도 모를 일입니다. 워낙 무뚝뚝한 아버지가 시시콜콜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일을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 가져다 드렸죠. 동생 옷이라도 사주고 싶어 돈 좀 달라고 하면 인상을 쓰며 소리부터 지른 아버지였기에 조금씩 따로 떼어놨다가 동생과 저의 옷이나 간식을 사고는 했습니다. 밥도 쌀보다는 잡곡이 더 많은 밥이 꺼끌거리며 싫은 날에도 참아야 했죠. 일단 먹고 배를 채워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배가 고파 잠도 못 잘 정도였으니까요. 사내 아이인 동생은 배도 더 빨리 꺼지는지 저녁을 먹고도 배가 고프다고 했고요. 그럴 때 사다가 숨겨둔 건빵이나 뻥튀기를 꺼내주면 동생은 신이나 먹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생글거리며 맛있다면서 먹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동생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가 마음을 연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프기만 했던 어머니는 제가 의지하기보다 보살펴야 했던 사람이었고 말수도 없고 화를 내며 소리만 지르는 아버지에게는 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 옷자락을 붙들어 쥐고는 어리광을 부리는 동생에게 정을 줄 수 있었죠.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동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저녁만 먹으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 동생도 저를 의지했습니다. 특히나 밤이 되어 잠이 들 때는 세상에 둘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어른의 손길을 못 받은 아이들 둘이 먹고 자는 것만 겨우 해결하며 지낸 겁니다. 동생이 누나,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꼭 누나 호강시켜줄게. 알았지?
라며 이빠른 소리를 할 때는 진짜 부자가 되면 뭘 할지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돈만 생기면 밥도 흰 쌀밥으로 실컷 먹고 옷도 새 옷으로 다 사서 입고 과일도 잔뜩 쌓아놓고 먹을 거라고 말하며 까르르 웃으면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돈을 벌기는 했지만 큰 돈을 버는 일이 허무맹랑할 정도로 한 번에 이루어질 줄 아는 철부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랬기에 한순간에 부자가 될 줄 알고 그런 상상들을 하며 기분 좋게 잠들었죠. 하지만 점점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더군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도 깨우쳐가며 자라고 있었고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되게 일을 해 돈을 벌어 아버지를 가져다 주어도 먹고 싶은 떡 하나 사 먹기가 어려운 게 제 현실이더라고요.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어질 때쯤 저는 20살이 되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을 일으켜야 하니 고등학교까지는 배워야 한다고 제가 고집을 부려 동생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상만 쓰더라고요. 동생은 그런 아버지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하지 않았거든요. 공무원이 되거나 은행원이라도 되면 고생은 끝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생 뒷바라지를 하며 저는 즐겁게 돈을 벌었습니다. 여전히 버는 돈은 다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서 용돈을 타서 써야 했죠. 틈틈이 조금씩 챙겨놓은 돈은 그대로 동생에게 들어갔고요. 제가 받는 용돈의 대부분도 동생에게 쓰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모자랐습니다. 제가 받는 용돈 자체가 적은 돈이기도 했고 차비하고 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동생도 용돈을 받기는 했지만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정이었죠. 저 혼자 몇 달을 모아도 새 옷 한 벌 사 입기도 벅차던 그때에 동생까지 챙겼으니 제 주머니 사정은 텅텅 빈 곳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길어야 6개월 정도만 일하며 시장의 거의 모든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제 손에 남는 것이 없었기에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아 그대로 가져다 줄 때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어날 분란을 생각해 월급을 받는 대로 얌전히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용돈을 받아 겨우 썼고요. 그랬던 저였으니 돈을 실컷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만 한다면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끓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요. 동생이 20살이 되던 해, 저는 23살의 나이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날짜 잡았다며 하라고 했죠. 월급을 받아온 날 밤 봉투채로 아버지에게 전달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음 달까지만 일한다고 해. 시집 가면 이제 일 안 한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시집을 간다는 소리에 놀라 무슨 시집이요? 성택이 이제 공장 들어갔는데 아버지랑 둘이 살림은 어쩌려고요? 라며 놀라서 묻는 저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묵묵부답인 아버지의 반응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일하던 채소 가게에 가서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전하고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축하를 받았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하라는 아버지의 한마디에 결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제 결혼 소식을 전해들은 동생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동생의 반응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월급 받으면 누나 고생 좀 덜한다 싶었는데 결혼이라니 누구랑 하는지 말도 안 해줬다면서요? 돈 받았어요?
누나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라며 강경하게 말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생은 누나, 가지 마. 어떤 집으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무슨 일 당할 줄 알아? 여태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시집 가서는 좀 편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라며 나름 아버지에게 대든다고 소리쳐봤지만 저는 아버지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돌변하여 소리를 치고 살림을 부수는 아버지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뻔했거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죠. 동생도 그런 속사정을 알면서도 제 걱정에 소리도 치고 울어도 본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저희 남매는 결혼식 당일에도 울었습니다. 동생이 난리를 피우던 그날이 지나고 며칠 뒤 남편이 될 사람이라며 찾아와 저와 인사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멀쩡해 나름 안심이 되긴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이야기하셔서 놀라긴 했는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잘 살아봅시다. 나도 잘해줄게요. 라며 허허실실 웃는 남자였거든요. 옷차림도 아주 허른 옷을 입지도 않았고 얼굴빛도 나쁘지 않았고요. 동생은 그런 남자를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긴 했지만 잘 부탁한다 하더군요. 저와 동생에게는 말도 없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는 가시게 라며 웃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동생과 저만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까지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이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내가 결혼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터에서 마지막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신랑 집에서 보내준 고운 한복을 입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해주는 화장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동생 손을 잡고 남편 집으로 갔습니다. 신랑 집 마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다들 웃는 얼굴로 신부가 왔네? 어휴 고와라 하면서 보는데 동물은 원숭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신랑과 마주보고 설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긴장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나는지 자꾸 닦으면서요. 아버지는 남편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에게 가더니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더니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쭈뼛거리며 다가가니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엄마를 어릴 때 잃어서 제대로 가르친 게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덩달아 고개를 숙이자 제게 가까이 온 시어머니는 그래 잘 지내보자 라며 제 손을 잡고 고개 숙인 제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에 더 부끄러워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웃었습니다. 동생은 제 뒤에 서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서 있었는지 어머님은 동생에게 걱정 말아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잘해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고개를 숙이더니 저희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잘 다독이고 예뻐해 주세요. 라면서 의젓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자 저도 참았던 눈물이 났습니다. 열심히 한 화장이 눈물에 씻겨 내리는 줄도 모른 채 신랑과 마주보고 절을 했습니다. 남편은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보고도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하며 절을 했습니다. 남편의 집 마당에서 그렇게 서로 맞절을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식을 마치고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셨습니다.
국수 한 그릇씩 먹고 가는 잔치인데도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먹고 갔죠. 식을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동생과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눈물이 범벅인 채로 인사를 마친 후 동생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남편이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는 그날부터 그 집 사람이 되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만큼 없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와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방에 지냈기에 남편과 따로 할 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눈 뜨면 일어나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으니까요. 분명히 시집 오기 전에도 일까지 다니면서 하던 집안일인데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 하는데도 더 손이 가고 힘든 느낌이더라고요. 아직 적응이 안 되어 그런가 했는데 어머님이 비누를 아끼신다며 힘을 더 들여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그랬더군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익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요령이라는 것이 없이 제 몸에 익어야 했으니까요. 어깨며 다리며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고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겨우 적응을 할 때쯤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온갖 부업거리를 가져오셔서 그것까지 하느라 밤이 늦도록 잠을 못 자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는 친근해지기보다 대면대면한 상태가 꽤나 오래갔습니다. 아침에 일을 나간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도 제가 부업을 마저 해야 하는 날에는 방에 들어가질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그런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는커녕 일을 더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손 놀리면 뭐하니? 한 푼이라도 벌어서 보태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이 일 저 일 했다더니 손이 빨라 좋구나 라며 채근하셨죠. 그러면서도 아이 소식은 없냐고 물으시는 어머님이 야속했지만 어린 새댁이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할 수도 없어 말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네 하는 사람인지라 제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가면서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라며 물어봐 주고는 했죠.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출근하는 남편에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와라 라며 단속을 했고요. 어머님은 제가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지켜보시면서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손은 빠른데 해프구나. 비누를 그렇게 많이 문지르면 비누도 낭비하고 물도 낭비하잖니. 그렇게 벅벅 써댔다간 집안 기둥불이 다 뽑혀나가겠다 라면서요. 그런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의 사정 탓에 나름 안 쓰는 게 익숙했던 저였지만 어머니는 더 안 쓰시고 아끼시는 분이었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옷도 다 해진 것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다른 옷에 덧대어 꿰매셨거든요. 친정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 보이는데 그러시니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집에 저를 시집 보냈나 싶어 속이 상하기도 했고요. 남편과 대면대면 하다 보니 그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내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날이라 이불 빨래를 도와준다고 하기에 함께 이불을 빨고 있었습니다. 남겨두었던 짜투리 비누를 넣고 발로 밟으면서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님이 비누 몇 조각 넣었니? 있는 거 다 넣었니? 너는 하여간 이러면 또 몇 번을 물을 더 부어야 하는데 좀 아껴라 라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눈치가 보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남편은 또 네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불 속을 휘적거려 녹지 않은 비누 조각을 꺼내어 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평생을 이러고 비누 조각 하나 제대로 못 쓰면서 살겠구나 싶어 코끝이 찡하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어머님은 인상을 쓰시더니 아니 왜 우니? 뭘 잘했다고? 집이 가난해서 못 쓰고 살았다고 하기에 알뜰한 줄 알았더니 비누는 거저나니? 물이 거저나니? 에휴 점점 이라고 하시더니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후다닥 따라 들어가면서 어머니 제가 비누 조각 건졌잖아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죠. 하는데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닦으며 이불을 밟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올 때는 힘든 건 각오를 했지만 별것도 아닌 것에 구박을 받는 기분이 드니 서럽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한참을 뭐라고 하더니 다시 나와 다시 이불을 밟으며 어머니가 유별나시기는 하지만 틀린 말은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러려니 해. 라며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는 남편까지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손길이 닿은 어깨를 팩 하고 털어내며 싫은 티를 냈죠. 남편은 그런 제 행동에 놀라는 것 같더니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이 느껴져 눈을 흘기며 이불을 밟는데 어머님이 나오시는 게 느껴져 얼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불을 마저 밟아 빠는 채를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할 때, 시장에 다녀올 때도 더 검사를 하셨습니다. 자투리 재료를 함부로 다 버리진 않는지, 시장에서 더 비싸게 사진 않는지 아주 철저히 검사를 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저는 그 잔소리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속으로 저놈의 노인네가 그렇게 아낀 돈을 이고지고 갈 건가? 왜 저런데? 라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속병이 났는지 소화도 안 되고 헛구역질도 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신 시어머님은 너 아이 들어선 거 아니냐? 라며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고는 말았는데 정말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생긴 아이였기에 너무 소중하고 귀한 아이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과일 말고는 먹을 수도 없어 괴로워하는 제게 어머니는 시장에서 싸게 산 멍든 과일들을 내밀며 이런 과일이 더 맛있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한 부분을 다 도려내고 주셨지만 못생긴 그 과일들을 보며 또 눈물이 났죠. 하지만 과일만 보면 입맛이 돌았기에 그런 과일이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뭘 먹을 수가 없어 굶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피부가 하얀 여자아이였습니다. 유난히 피부가 뽀송해 보이는 게 예뻤죠. 남편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꼭 동화책에 나오는 아이 같아 어쩜 이리 이쁠까? 라며 감격해 했습니다. 어머님은 과일을 그렇게 먹더니 아이가 인물이 좋구나 라며 웃으셨고요. 그 말에 여기저기 도려내고 깎아낸 과일이 떠올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좋은 과일 한 번 못 먹은 게 미안했거든요. 어머님과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제 눈물을 닦아주며 수고했다 했습니다. 친정에도 아이를 낳았다고 기별을 했는지 아버지가 커다란 미역을 들고 와서 아이만 한번 안아주고 갔습니다. 동생은 몰래 봉투에 돈을 담아 주고 가더라고요. 동생이 힘들게 일을 하며 번 돈을 그렇게 주고 가니 또 울컥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 염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돌을 간 넘길 때쯤 동생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식당도 빌려 사람들을 대접했고 절에서 식을 올렸죠. 양복과 드레스를 입은 동생과 올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동생이 제게 주었던 돈에 남편이 축의하라고 준 돈을 합쳐주면서 그래도 누나 체면치레는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쯤
올케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며느리에게는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 하셨기에 임신했다는 올케에게 고맙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쩜 자기 자식한테는 저럴까 싶어서요. 14살 때부터 일을 해 돈 벌어다 준 딸에게 말 한마디가 어려운가 싶고요. 제 팔자가 이렇게 찌그러지듯 사는 건 다 아버지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죠. 서운한 마음도 점점 더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게 연락하기보다 동생에게만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었고 점점 더 안 좋은 마음이 쌓이니 싫더군요. 저의 그런 마음을 아버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더 멀리했습니다. 동생에게도 별 말은 없다고 하긴 했지만 올케에게는 잘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사서 찾아가 주고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속상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소고기 들어간 미역국 한 번을 못 먹는 제 인생이 처량하게 느껴지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더 그러니 속상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는 임신 기간 내내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때문에 쉽게 먹고 싶다고 말도 못 꺼내고 소가리만 했죠.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과일은 파지 과일을 살 수 있지만 고기는 비싼 음식이었기에 말할 수 없었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먹고 싶어 돌아서 우는 저의 기척에 깬 남편이 왜 우냐고 물어서야 겨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내일 꼭 고기 사올 테니까 울지 말아요. 엄마가 잘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아기 눈이 작게 태어난다잖아. 참느라 고생했네. 내가 앞으로 눈치 봐서 고기 사다 줄 테니 먹어. 라며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을 하고 큰아이를 어머님이 데리고 주무시며 봐주셔서 몸은 힘들지 않았는데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어렵더라고요. 눈치를 보느라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러워 잠도 못 자고 울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달래주고 고기도 사다 주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어머니는 고기 반찬을 저와 큰아이 앞으로 밀어주시면서도 탐탁치 않은 얼굴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니? 그러다 거지꼴을 못 면한다. 라며 읊조리듯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그 말에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말까지 신경을 쓰면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애써 모르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0달을 채우고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자 어머님은 그래서 그렇게 고기가 당겼나 보다 라며 좋아하시는데 조금은 얄미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몇 달 뒤 동생네도 아들을 낳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속이 상하더군요. 동생은 제게 아이 낳은 거 축하한다며 또 커다란 미역을 들고 온 아버지와 함께 와서 돈 봉투를 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그 봉투를 받는 걸 보셨습니다. 그 바람에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여버려 돈이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궁핍한 제 사정은 뻔했지만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했더니 누나, 매형이 축하한다고 와서 주고 가셨어.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누나가 나 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 다 했는데. 라는 말에 놀라 남편에게 물어보니 얼버무리며 말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편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얼마 뒤 동생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부지런히 부업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은 뒀다가 누나랑 애들 맛있는 거 사 먹지 뭘 이렇게 줘 라며 마다했지만
저는 억지로 주머니에 넣으며 받아둬. 이제는 진짜 나도 못 줘. 라고 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있고 그 뒷바라지를 하려면 돈이 더 없을 테니까요. 부지런히 부업을 한다 해도 동생네를 더 챙길 여력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10원 한 장씩도 챙기는 어머님 밑에서 허투루 쓰는 돈은 어림없었습니다. 동생은 누나, 나도 열심히 벌어. 걱정하지 마. 누나가 나 잘 키워줘서 나 괜찮아. 라며 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덤덤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생활에 찌든 탓도 있었겠죠. 살다 보면 편한 날이 올 거라는 말은 제게 허용되지 않는 듯이 점점 더 힘들었습니다. 그 힘이 드는 것의 중앙에는 저희 어머님이 계셨죠. 점점 더 아끼라고 하셨거든요. 애비가 혼자서 뼈 빠지게 벌면 뭐하니? 집에서 아껴 써야지. 너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해야 하니? 어린애들 옷이야 좀 얻어 입히면 될 일이고 학용품이고 뭐고 아껴 쓰게 해야지. 라며 혀를 차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을 때는 화도 안 나더군요. 그저 속으로 어휴 저놈의 노인네 또 시작이네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대로 뭘 사지도 못했고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쓰던 알림장이 남은 페이지가 있는 걸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2장인가 남았는데 말이죠. 언젠가는 메모지로라도 쓴다며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쓰레기가 될 테니 남은 장만 남기고 쓴 쪽은 버리자고 했다가 연필로 쓴 종이인데 나중에 볼펜으로 이 위에 쓰면 되지. 이걸 왜 버리니? 아주 아까운 걸 몰라. 정 안 되면 내가 달력을 만들어서라도 쓸 테니까 이걸 버리지 말아라. 라면서 모아둔 것이 그렇게 오래 묵은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20년이 되었고 큰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었어도 시집살이를 하는 제가 뭐 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속상하기는 했죠. 워낙 무던한 아들은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딸아이는 엄마 힘들다고 해. 요즘 누가 엄마처럼 양말까지 꿰매 신어. 엄마 저 신발도 나 어릴 적부터 신은 거잖아. 새로 산다고 해.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저 때문에 자기까지 공상맞게 살아야 한다며 불만이 많았죠. 아이가 자랄수록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은지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중간에서 어머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달라지지 않으시는 한 제 궁핍은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불만이 화가 되어 쌓인 탓인지 저는 항상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도 여러 날이 있었죠. 그런데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보다 하고 혼자서 큰돈이 생겼을 때를 상상만 했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버틴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동생과는 가끔 밖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는 했습니다. 동생이 잔업이 없이 여유가 있는 점심시간에 저를 불러내 밥을 사줬거든요. 둘이서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묻고 답하며 서로를 살폈죠. 올케는 그런 저희 남매를 보면서 형님과 애아빠 둘은 전생에 못다 이룬 사랑이 남은 연인이었을 거예요.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서로 본체 만체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랬던 동생이 공장에서 생긴 폭발 사고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건 동생과의 만남을 가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후였습니다. 올케에게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동생은 여기저기 호스와 선을 매달고 눈을 감은 채로 누워있더라고요.
발긋발긋한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만나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했는데 잘 안 통했나 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 뒷바라지한 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니 세상의 모든 신이란 신들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음의 진정이 차오르지 않아 속이 뒤집히는 걸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올케는 형님, 저 사람이 글쎄 친구 보증을 서서 모아놓은 돈을 다 날리게 생겼어요. 그 친한 친구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행적도 모르고요. 라며 울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였던 동생이 사람을 너무 믿은 죄였죠. 그런데다가 폭발 사고까지 나니 본인도 놀랬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정신이 들어 우리를 볼 때까지 제가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올케는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하니 식당에 서빙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저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오고 갔습니다. 어머님께 동생이 퇴원할 때까지만 고생해 주시라고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안 차셨는지 얼굴 표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 눈치를 보며 동생을 안 돌볼 수 없는지라 모르는 척 동생의 병원에 아침 저녁으로 함께하며 보살폈습니다. 일주일 동생 병원에 다녔을 무렵 주말이라 쉬는 남편이 어머님 방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동생 병원으로 가기 위해 마루로 내려와 신발을 신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어머님 방 문 밖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너희 처남은 좀 어떻다고 하던 아예 못 일어나는 건 아니고? 라며 묻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동생이 아픈데 시댁은 그 사정보다 불편한 게 먼저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만 챙겨도 모자란 그 순간의 말이죠. 속이 너무 상해 말하지 말고 나갈까 하다가 그 다음 어머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통장 너 처 가져다 줘라. 돈은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두는 거야. 애들이 있는데 저렇게 몸까지 상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어머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건지 제 몸이 제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제가 방으로 나온 티를 낼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되었고요. 하지만 계속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나가면 나간다고 말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대로 나가기도 이상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다가 그제야 저 다녀올게요 라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들어왔다가 나가라고 하시기에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방문을 넘어서는데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통장의 마지막 장을 펼쳐 내미시더니 이거 동생네 가져다 줘라. 갑자기 그렇게 되고 너희 올케가 많이 힘들 거다. 여자가 혼자 남아 아이들 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이 눈에 밟혀서 일이 제대로 되겠니? 애들도 심란할 거고. 그럴 때 돈으로라도 좀 도와주면 좋을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통장에 적힌 액수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지금도 큰 액수이지만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꽤나 큰 돈이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서 당황하자 예, 아가. 그동안 어렵게 돈을 모으고 아낀 건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두는 거다. 식구마다 각자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아껴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라는 어머님의 그 똑같은 표정 없는 얼굴이 그날은 그렇게 온화해 보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이 떠오르면서 잔소리하던 어머니를 미워하던 생각이 나며 죄송하고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집어들지 못하자 어머님은 통장을 들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제가 울먹거리며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에 인사를 더하자 어머님은 얘는 우리가 남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애들 알게 하지 말고 괜히 삼촌네 애들이 알면 기분이 상하지. 라더니 가보라고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어머님 방에서 나와 대문 밖으로 나와 걸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채지도 못한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못나게 느껴져서요. 남편은 어머니가 돈을 모으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쓰라고 선뜻 주실 줄은 몰랐네.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어머니 틀린 말은 안 하신다고 했지?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그동안 속으로 불평만 늘어놓은 게 창피해서요. 정말 너무 민망해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동생 곁에 있다가 저와 교대를 하기 위해 온 올케에게 통장을 내밀며 우리 어머님이 주시는 거야. 힘들 거라고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라. 우리 어머니 엄청 구두쇠인 거 알지? 이럴 때 쓰시려고 아끼면서 모으신 거라고 꼭 완쾌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올케는 제 손을 잡더니 엉엉 울면서 아유, 사돈어른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쩐대요. 저희는 해드릴 게 없는데 정말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저는 올케 대신 동생 병원을 지켰고 올케는 일을 했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어머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 동생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저는 전과는 다르게 어머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동생은 의식을 회복하면서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반가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 화가 사라지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럽다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머님의 모습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끼시는지 알게 되자 어머님을 절로 따라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간 제가 좀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그 고생 끝에 가족을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께 보답은 어머님이 하시던 대로 아끼면서 사는 것뿐이라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머님처럼 살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옷을 사드린다고 해도 싫다. 시장 가방도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어머님께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비싼 브랜드 제품을 선물할 것도 아닌데도 즐겁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무조건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불평 안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대로 하고 나니 더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싶어졌습니다. 올케는 지나다 들러 한 번씩 인사를 하고 가기도 했고요. 동생은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재활치료까지 하게 되면서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보증을 서게 하고 도망가 버린 친구를 동기 누군가가 잡았다면서 가봐야 한다고 해 목발을 짚고 갈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다녀와서 동생은 더 괴로워했습니다. 동생 친구가 너가 사인해놓고 왜 내 원망을 해?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탓에 사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생이 불쌍했습니다. 올케는 병원비하고도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복직하면 된다면서 동생을 달랬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 있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누나, 내가 사돈어른께 너무 고마워서 이대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 얼른 나와서 제대로 사람 노릇하는 걸 보여드려야지. 라며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얼른 그래, 잘 생각했어. 힘들겠지만 얼른 털고 미래를 꿈꾸자.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없는 빈자리가 티가 나지 않도록 집안일을 말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머님 덕분에 아이들 걱정도 하지 않고 청소 빨래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동생 병간호를 할 수 있었기에 그것까지 어머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동생이 태어나던 날 어머님께 제일 먼저 가 두 남매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동생 수술도 잘 됐고 경과가 좋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면서요. 어머님은 그런 동생을 보시면서 고생했어요.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더 잘 살면 돼요.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어멈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마음 졸이지 말고 마음 놓고 지내. 라며 달래주시기도 했고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놀람과 감사함이 모여 저희 가족은 불평 없이 어머님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딸아이가 구두쇠라고 일컫는 사람이 되었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에게 음식은 넉넉히 내어놓아라. 대신 내가 걸치는 모든 장례용품은 제일 싼 것으로 해. 그렇게 하면 된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라고 하셔서 그대로 따르긴 했지만 후회는 되더라고요. 좀 더 잘해서 보내드릴 걸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시던 때처럼 살면서 기리는 게 어머님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면 이렇게도 아꼈다고 말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두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은 달라도 또 그 방식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정말 큰 어른이었던 어머님이 그리운 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